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날 특집으로 이렇게 또 무거운 영화를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 영화를 골랐을 때는, 그러니까 5월 운운하면서 제가 이 영화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때는 그냥 참 좋은 영화였지 않은 기억이랑 그 소년의 모습만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렇군요. 예고를 하고 나서 영화를 이렇게 대충 다시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아이, 뭘요? 영화를 이걸 보시면 이 김혜일이란 사람은 정말 악취미를 가진 인사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생각할 것 같고 진짜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로 당부를 드리는데 부모인 청취자분들이 계시면 네. 라디오에서 추천해줬다고 오해를 하시고 어린이날 자녀들과 같이 봐선 절대 안 돼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보면 안 돼요. 이 영화는. 알겠습니다. 예, 보지 마세요. 예. 또 기자님 항상 나오셔서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문 장면 설명하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요. 너무 위트 있는 어떤 표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을까요? 그러면서 반짝반짝하는 기자님들 아실 거고. 이 푸주간 소년 줄거리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익명의 작은 마을, 작은 사디스트 악마라고 해도 좋을 제멋대로인 아이. 프란시는 자살 중독증 어머니와 마을 최고의 알코올 중독증 아버지 안에서 뻔뻔스럽게 자란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 이 뒤로 뭐 단어들 제가 해드리면 뭐 속물근성, 고용, 목숨의 위협, 돼지라고 경멸, 뭐 하여튼 해괴, 소와 성애자, 여자아이의 옷을 입고 그를 즐겁게 해주는 왜 이러는가요 도대체? 그게 이제 사실 이 성장영화라는 장르가 네. 영화랑 잘 맞아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게 리얼리티하고 시간을 동시에 체험하게 해주는 그 매체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뭔가 변화하는 광경은 항상 인간의 흥미를 끌게 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비단 10대만 성장영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라이트 오브 패시지 영화라고 해서 노년에도 성장할 수 있고 중년에도 성장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쉘리 댄스 같은 영화도 성장 영화인 그렇죠. 거죠.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엔 성장영화라는 게 뭔가를 깨닫고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현명해지고 상태도 이렇게 개선되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나중에 돌아보겠죠. 사춘기 때 참 힘들었어.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주작 내리막길로만 가는 그런 성장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버림받고 박탈당하기만 하는 어린 시절이 있는 거고 그런 거는 과연 어디까지 추락해서 바닥을 칠까 이런 걸 보여주는 영화예요. 근데 그런 걸 누가 보고 싶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5월 4일 날 이렇게 날 좋을 때 골라오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란 뜻은 결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TV 매체나 이런 데서는 결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닐 조단 감독의 이 영화는 굉장히 과감하고 불온하고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불온하고 좋으네요. 불온하고. 울적하니 좋고 네네. 불온하니 좋고 그런. 자, 어린이날이라고 뭐 특별히 이렇게 뭐 기분이 새롭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좋아요. 어린이날 되면. 어린이날에 하셔야 되는 일이 있나요? 조카? 아직 걔는 자기가 뭐 어린인지 뭐 식물인지 동물인지 자기가 모르고 있는 나이라서 뭐 아직은 괜찮아요. 근데 좀 있으면은 매년 좀 부담이 뭐 하세요 조카들이랑? 근데 옆에 없죠 잘. 네, 옆에 없고 사실 근데 저는 좀 제한이 있는 게 어디 뭐 놀이동산을 데리고 가기도 뭐하고 제 자신이 어떻게 사람이 많은 곳에 잘 못 가는 직업이다 보니. 그래도 뭔가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고 묘안이 떠오르면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뭐 행복하고 예쁜 그런 추억 얘기는 이제 끝났고요. 어두운 줄거리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드시고요, 여러분들. 예, 이 영화는 그 1960년대 초가 배경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시기냐면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기억나세요? 물론 기억이 안 나시죠. 그 이후에 태어나셨으니까. 근데 아시잖아요. 네. 아시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약간 핵전쟁의 공포,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외계인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냉전 시대가 그렇잖아요. 네. 어디선가 우리가 잘 모르는 미지의 존재를 적으로 돌려서 이렇게 집단적인 불안을 대중문화가 해소해주고 뭐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일랜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일랜드 영화를 많이 소개해드리게 되네요. 근데 그 아일랜드의 어떤 작은 도시가 배경인데요. 우리 주인공인 소녀는 12살이고
그리고 안 이뻐요. 애가 이렇게 주근깨 투성이인 프랜시라는 남자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성시경 씨가 아까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기분이 심하게 변하는 감정 기복이 심한 엄마, 그러니까 조울증이 있는 거죠. 네. 엄마랑 그다음에 전직 뮤지션인데 좀 주정뱅이인 그리고 취하면은 아내를 때리기도 하는 그런 아빠 사이에서 안 좋게 이렇게 네. 별로 행복하지 않게 살고 있어요. 정말 최고의 환경이네요. 근데 그 두 엄마 아빠의 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네. 학교를 갔다 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의자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애가 딱 들어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를 저지르기 직전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뭐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제 아이는 되게 엄마 뭐야 왜 의자가 여기 올라와 있어 하면서 짐짓을 이렇게 명랑하게 넘기지만 아이도 알고 있군요. 왠지 알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리고 아빠 같은 경우에는 늘 취해서 옛날에 자기가 불던 트럼펫 연주를 하는데 끝까지 부는 법이 없어요. 영화에서 보면은. 네. 그러니까 뭐랄까 정신이 이렇게 제자리에 잡혀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아버지도. 네. 그런 게 이제 아주 단편적으로 이 아이가 처한 가정 환경 같은 걸 보여주는데 집안 환경은 이런데 또 이 마을에는 이 아일랜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잉글랜드에서 이사온 어떤 누젠트 부인이라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되게 교만하고 약간 이 마을 사람들 전체적으로 깔보는 와중에 좀 깔보죠. 네, 그 깔보는 와중에 이 프렌시를 특히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네 집들의 사과나무에서 사과서리 하다 걸린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얘를 보면 아주 이렇게 경멸하고 오물 보듯이 대하죠.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경멸당하면 애들이 다 그렇지만 경멸당하면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냐면 위약을 부리는 거예요. 더 못되게 되게 나를 못되게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지 보여주겠어 하는 식으로 진짜 못되게 굴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애가 가엾다가 이런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보는 사람도 애가 진짜 못되게 구니까요. 삐뚤어지는 거군요. 네, 삐뚤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 아이가 겪고 있는 적대적인 상황을 하나의 인물로 뭉뚱그려 놓은 것 같은 인물이 바로 이 누젠트 부인인 건데 이 부인은 피오나 쇼라는 영국 배우가 연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부인은 이 배우는 누구라고 하면 아실 거냐면 해리포터에서 못된 이모 있잖아요. 해리포터 구박하는. 그렇군요. 예. 근데 이분 피투니아 역으로 나왔던 배우인데 이분이 사실은 뭐 영국에서 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훌륭한 셰익스피어 배우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영화에서는 왠지 모르게 자꾸 이런 역할로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스마트폰이 있다는 것은? 네. 방송 중에 검색을 한다는 것. 피오나 쇼. 예. 네. 메리 쇼군요. 피오나.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예. 아니 이렇게 화장 지우고 웃으면 또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약간 그 신데렐라 계모 같은 얼굴이죠. 그렇죠. 코가 참 길고. 나오면, 예. 더블린 대학교 대학원 박사는 왜 나온 걸까요? 학력. 우리나라 포탈은 꼭 학력을 쓰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수상 프랑스 문화훈장. 근데 더 웃기는 건 출생 58년 뭐 좋은데 신체 173cm. 키 굉장히 커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이 아니라 신체 173cm. 체중까지는 아직 조사를 못한 예, 거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뉴전트 부인. 네. 그래서 뭐 아무튼 전체적으로 별로 유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아동기가 아닌데 상황이 아니군요. 배경이. 예. 네, 어느 날 밤에 엄마 아빠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해서 얘가 참다 못해서 이제 창문을 넘어서 더블린으로 가출을 해버려요. 그래서 가출을 해서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모험을 겪고 뭐 그 대도시 영화관에서 뭐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서 그 외계인 얼굴에 그 뉴젠트 부인 얼굴을 대입해 보기도 하고 엄마한테 줄 선물을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영화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귀엽고 웃기고 그래요. 톤은 내용은 엄청나게 어두운데 톤은 밝은 거예요. 소용없습니다. 뭐 굳이 뭐 예. 그래서 근데 돌아와 보니까 엄마한테 줄 선물에서 돌아보니까 엄마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없는 사이에 벌써? 아니 아이가 없는 사이에 엄마가 돌아가신 거죠. 어떡해. 그러니까 아이는 여기에 굉장히 죄책감 및 막 분노 및 누구를 향한 것인지 모르는 그런 감정을 쌓게 되고 그러다 그 모든 안 좋은 감정이 이제 뉴젠트 부인을 향해서 폭발을 해서 그 집에 가서 막 집을 초토화시켜 놓고 그런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발각이 나면서 카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가마원, 소년 가마원 같은데 이 아이가 끌려가게 되죠. 근데 그 수도원도 온전한 곳이 아니겠죠.
그렇죠. 거기를 관리하는 신부님들이 네. 그렇게 존경할 만한 어른이 아닌 거예요. 네. 약간 삐뚤어진 분들인 거예요. 행복한 영화도 많은데. 네. 안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저한테 불만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아니요, 없어요. 저만 장난치는 거고요. 아니에요. 청취자분들은 뭘 골라오시든 다 좋아요.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까요? 이 친구한테 유일한 위안이 뭐였냐면 두 가지가 위안이 뭐였냐면 하나가 엄마 아빠가 진짜 사이좋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던 엄마 아빠의 신혼여행 사진. 하나. 예, 그게 이제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봤어요, 이 소녀. 또 하나는 단짝 친구가 하나 있어요, 조라는. 그 친구만은 자기 편이고, 둘이서 계속 뭔가 이렇게 인디언 놀이도 하고, 환상으로 도피해서 만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둘이서 이렇게 연극을 하기도 하고, 왜 아이들 때 왜 플레이하우스라 그래서 서양 영화를 보면 나무 위에 통나무로 집 그렇죠, 네네. 왜 심슨 가족도 보면 바트가 왜 나무 위에 통나무 집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맘대로 하는 네네. 어른들이 들어올 수 없는 네. 구역인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뭐 둘이서 손바닥에 칼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피를 나누기도 하고 왜 블러드 브라더스라는 거 맺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가요? 외국 영화에선 중국 거 아닌가요? 그래요. 중국? 의형제 맺을 때 잔에 따라서 우린 다른 때 태어났어도 한 날 한씩 같이 죽자는 정도. 중국도 그렇고 저는 홍콩 영화를 또 많이 못 봐가지고. 네. 근데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까 가마원에 가 있는 동안 편지가 왔는데. 네. 이게 딱 믿는 정말 그러니까 보통의 친구 이상으로 이 친구하고는 한테 기대고 있잖아요. 조한테. 근데 편지를 읽어보니까 뭐 어떤 축제 때 그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누젠트 집안의 아들 필립이라는 아이, 네. 누젠트 부인의 아들 네, 네. 하고 친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단짝 친구가.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충격을 감당 못한 그 프랜시가 갑작스러운 그 신앙의 신열에 휩싸여가지고 막 성모 마리아의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어디로 흘러가는 건가요? 그래서 아직 조금 남았어요.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들어가죠. 예. 이런 분위기에 딱 맞는 가수를 또 골라오셨어요. 예, 성시경 씨가 싫어하시는 아일랜드 가수 시니드 오코너 골랐는데요. 네. 피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방금 성모 마리아의 비전을 본다 그랬잖아요. 네. 영화 속에서 이 성모 마리아로 나와요. 시니드 오코너가. 그랬군요. 이렇게 파란 그 마리아의 옷을 입고 나오고 영화 속에도 노래가 두 곡이 들어가 있어요.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때는 가발을 썼죠. 마리아가 삭발을 하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아이들이 왜 네. 진짜 부모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이들이 막 꿈을 꾸잖아요. 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정신적인 영화죠. 육체적인 어떤 환경적인 고통이 있을 때 네. 막 자기들끼리 막 뭔가 환영을 만들어내고 막 그 동산에서 뭐 이렇게 누가 막 그런 걸 보면 너무 속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막 그쵸? 그러니까 상상의 친구라는 그러니까요. 게 있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게 기댈 곳을 찾는 것이. 그 방어 기제인데. 네. 그래서 저 켈빈 앤 홉스라는 만화 아세요? 예. 네, 거기 보면은 왜 어른들이 보면은 호랑이 인형인데 네. 둘이만 있을 때면 둘이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홉스가 진짜 살아있는 호랑이가 돼서 서로 대화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만화 되게 재밌는 만화인데 보고 나면 항상 약간 씁쓸해요. 예, 약간 쓸쓸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홉스 맞죠? HOBBES. 예. 맞나요? ES인가 S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검색하죠. 어떤 신문에 네. 그 미제 만화, 미제 웃긴다. 예. 미제 만화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같이 맨날 해주던 신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피너츠도 있고. 맞아요. 요즘은 모르겠다. 딜버트도 같이 있고 막. 네컨 만화 이런 예,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 감성이랑 확실히 좀 다르고 안 맞긴. 네, 근데 켈빈 홉스가 그나마. 알겠습니다. 기자님이 좋아하시는 시니드 오코너의 The Butcher Boy. 뒤집어 씌우는 거. 네,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In Dublin town, where I did dwell, a butcher boy I love so well. He courted me, my life away, and now. 자, 시니드 오코너의 The Butcher Boy 함께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들께도 아이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아티스트는 아닙니다. 저는 시니드 오코너는
뭐 지난번에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때 많이 아일랜드 역사랑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다 이해를 하고 보시면 가사도 좋고 이제 그렇죠. 정서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하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친구의 배신 때문에 충격을 감당을 못해서 이렇게 환상도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한테 또 하나의 근데 그 가마원을 벗어나는 계기가 또 웃긴데 네. 이 가마원을 운영하시는 신부님이 뭔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예. 소년한테. 뭔가 근데 많이 불미스러운. 예. 네. 근데 그 다른 신부님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이걸 덮어야 되잖아요. 이게 외부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입을 다문다는 조건으로 애를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죄송스러운데 청취자 괜찮습니다. 이미 포기했어요. 네, 돌아온 내일은 어린이날.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정말. 네, 돌아가신 거고 그럼으로써 이제 부모의 신혼여행 마지막 남은 위안일 수 있는 부모님이 행복했었던 그 사진. 시절을 찾아서 네. 신혼여행지를 가는데 거기서 발견하는 진실도 그렇게 아름답지가 끝까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친구 조가 이제 혹시나 나를 버리지 않았을까 불안했던 그 친구 조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마치 예수를 부정하는 베드로처럼 얘는 내 친구가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걸 또 들어요. 네, 당연히 듣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막 터지고 그때 때마침 이 마을은 그 핵전쟁 때문에 지구에 종말이 오고 우리 마을도 날아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다들 막 방공호로 대피하는 세계의 최후 같은 날이 오게 돼요. 그리고 그 날에 딱 맞춰서 이 제목이 푸주간 소년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자기 마을로 돌아온 이 소년이 그 푸주간의 견습으로 직장을 얻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뭐 아르바이트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푸주간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흉기나 이런 거에도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종말을 두려워하는 날 이 푸주간 소년도 어떤 자기의 모든 불행을 쏟아내는 외부에 공격적으로 쏟아내는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그 몇 년 후에 콜럼바인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게 났을 때 이 영화를 많이 언급을 하는 뭐 시사평론가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향받아서라는 건 아니고 그런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심성을 보여주는 예로 이런 작품이 있었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가끔 이런 영화 보면 이렇게 어둡잖아요, 느낌이. 그 아일랜드라는 곳 자체도 그렇게 뭐 되게 따사로운 느낌만 나는 곳은 아니니까. 그럴 때 보면 가끔 얘를 탁 누가 데리고 남태평양에 너무 예를 들면 그죠? 진짜 아름다운 해안가에 행복한 이렇게 우쿨렐레를 막 치는 그런 데다가 데려다 놓으면 이렇게 하와이안 펀치도 좀 타주고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막 침울해지는 영화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줄거리들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영화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암울한 얘기를 굉장히 명랑하게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영화가 객관적 관점으로 찍혀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프랜시의 이 극히 주관적인 관점, 얘의 눈을 통해서 윤색된 세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척박한데 얘는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담으로 받고 뭐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힘드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얘가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이 소년의 주관적 관점이랑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는 객관적 시점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이 소년을 겉에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얘가 보는 걸 보고 그다음에 이 영화 내레이션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나레이션의 주체는 누구냐면 이 소년이 나이 먹은 다음에 어른이 된 프랜시가 나레이션을 해요. 그러면서 어린 프랜시하고 이 나이 든 프랜시가 서로 막 주고받기도 하고 서로 조롱하고 농담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화에서 나레이션이라 그러면 어떤 노스텔지어 정서로 그때는 그랬었지 이러면서 다독다독 하는 게 보통 나레이션의 기능인데 이 영화의 재미있는 점은 그렇게 정리정돈하는 나레이션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 과거의 자신하고 농짓거리를 막 주고받는 거죠. 하나의 장치네요. 네, 장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게 영화를 보면서 혼동이 돼요. 그러니까 누젠트 부인 같은 경우에도 어떨 때는 그냥 이 청소년들 계도하려는 건가? 괜찮은 네. 어른인 것도 같고 어떤 장면에서 보면 진짜 악의 화신인 것도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이제 이 프랜시가 뭐라고 해주면 이걸 대화를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에서 이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그것도 보면은 아주머니들이 이 불우한 처지에 있는 소년을 불쌍히 여기서 그냥 짐짓 장단을 맞춰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프랜시를 걱정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요는 뭐냐면 요는 다음에 네, 2부에 넘어가서 하죠.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DJ처럼. 자,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NBC FM for you. 자, 그리하여 요는요? 그러니까 요는 이 프랜시가 아까 요는 1번 이불. 진짜 이거 안 해야 되는 건데. 외요는 일본 이불이죠. 왜요? 요는 일본 예, 이불. 죄송합니다. 그게 너무 하고 싶은 나머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 안 하고 예.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틀니를 끼기 전에 씹었네요. 그러네요. 너무 급해서. 좋은 비유인데요. 예. 예, 현실이 이렇게 불친절하다 보니까 아이가 판타지 속으로 점점 깊숙하게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타지의 그 원천은 이 영화에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천주교의 카톨릭의 종교적인 도상들 있잖아요. 성인들의 상이라든가 마리아 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랑 또 하나의 큰 게 미국산 대중문화들이에요. 실제로 그때 이제 아일랜드 사회가 미국 대중문화에 많이 이렇게 수입되는 미국 대중문화에 이렇게 휩쓸려 있는 때이기도 했고 또 이때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케네디 일가가 이제 미국 정치계를 잡았던 때인데 아일랜드계 이민이잖아요. 네. 케네디 가문이 막 그런 것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아일랜드가 더 관심이 많았던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미국 만화라든가 그 만화 속에 나오는 악당들과 뭐 SF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메뚜기 같이 생긴 외계인들이랑 이런 게 프랜시 머릿속에 계속 나와서 현실이랑 막 뒤섞이거든요. 그래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약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거꾸로 얘기해야 되는구나. 되게 막 창조적이고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아티스트들 중에는 좀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주류적인 상상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TV에서 보는 것만 따라하고 이렇게 밝고 예쁜 것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울트라매니아 뮤직비디오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겠죠. 서태지 뮤직비디오 보면은 그 아이가 되게 불행한 아이가 뮤직비디오 주인공이. 근데 걔가 그 울트라맨이라는 그 피겨 있잖아요. 그걸 갖고 놀면서 이렇게 도피하는 내용이었던 거.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네요. 그걸 이제 잠재의식이라고 하죠. 계속 깔려 있는 거예요, 뭔가. 제가 100만 년 만에 얘기했는데. 왜 프린스도 약간 그죠? 그랬었고요. 근데 상당히 독특한 색을 내는 뮤지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불행과 불안과 그런 것들이 개성 있는 예술가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항상 그러는데 아티스트는 예민하고 까칠하죠. 근데 예민하고 까칠하다고 다 아티스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발레리는 소시민이지만 모든 소시민이 발레리는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대부분 워너비들이 헷갈려서 어떤 그 정말 알갱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애티튜드 그런 것만 되게 카피하는 갑자기 그 생각이 경우가 났어요. 있거든요. 음식은 맛없는데 욕만 잘하는 식당.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욕쟁이 욕은 시원하게 해주는데 조미료를 많이 넣는 그런 욕과 어떤 안 좋은 음식. 근데 욕만 먹어. 맛있는 음식은 못 먹고. 그렇군요. 몸도 베리고 욕도 먹고. 맛없어서 기분 나쁘고 욕도 먹고. 야, 풀 세트인데요. 괜찮네요. 그래서 프랜시라는 캐릭터 얘기를 계속 할까요? 네. 근데 이 소녀는 일단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 아이들 나온 영화를 보면 애들이 예쁘잖아요. 네. 극 중에서 안 예쁘다 그래도 실제 애들보다는 예쁘잖아요. 평균. 그렇죠. 근데 안 예쁘다는 거죠. 얘는 정말로 이렇게 예쁜 아이에 속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이다운 행동을 거의 안 해요. 우리가 통념적으로 아이답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거의 하지 않는 아이인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아이답다
예쁘다, 천진하다, 귀엽다 하는 행동이라는 게 예쁜 아이들 경우에 더 후천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른들이 좋아한다는 걸 되게 아기 때부터 알게 알죠. 되고 예쁜 예, 애들은. 그럼요. 그리고 이랬을 때 뭔가 누구에게 기쁨을 준다거나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거나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쁜 짓을 하죠, 그래서. 예, 근데 안 그런 아이들은, 예쁘지 않은 아이들은 그런 기대 자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먼저 어른스러워지고 터프해질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전 사실 좀 그런 게 궁금해요. 제가 직업상 예쁘고 잘생긴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참 궁금한. 뭐 전화. 예, 그렇죠. 식용 씨도 그 중에 한 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배우들이라든가 뭐 이런데. 자, 지금 혹시 지금 방송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예, 제가 미친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농담이었고요. 아니야, 이거 걱정돼서 그래요. 아니, 식용 씨 준수하죠. 잘생긴 분이시고. 어머님도 얘기하신 잘생겼, 참 크고 잘생겼. 아니라니까. 객관적으로 잘생겼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걸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네. 진짜로 순수하게 궁금해서 미인으로 산다는 건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 도중에 하진 않고 이제 인터뷰 끝나고 그냥 여담할 때. 어느 정도 이쁜 사람한테 그런 거 물어보나요? 기자님 기준에. 누구였나요? 한 명만. 대답은 안 해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고현정 씨한테 여쭤본 적이 있죠. 예. 고현정 씨는 일찍부터 아주 이뻤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한 분한테만 여쭤본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을 가끔 한 적이 있어요. 궁금해서.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어떤 원체험 같은 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태어난다는 건 왜냐면 전 모르잖아요, 그거를. 왜요? 예쁜 아이는 어떤 건지 전혀 모르니까. 받아주길 바랬는데 자기 준수하다고 하셨는데 답이 안 오니까. 미인이시죠, 김 기자님.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보통의 많은 여배우들이나 배우들이 네. 제가 저 안 이뻐요. 저 안 잘생겼어요. 네. 잘 몰라요. 저 어렸을 때 별로 예쁜 편도 아니었어요. 이러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게 그거는요, 기자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분들이 싫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고현정 씨 그런 면이 솔직함이. 좋아요. 예. 아니, 워낙, 그리고 저는 지금의 고현정 씨보다 진짜 우리 신세대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미스 코리아 출신에 왜 막 연기자 해서 막, 그때 고현정 씨는 진짜 이뻤죠. 네. 지금도 뭐 이쁘시지만, 그러니까 그땐 정말 막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있지 싶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청순한 느낌인데 또 연기도 빠지지 않게 그렇게 당차게 잘하는 사람인데, 키도 크고 그저 멋있고 좀 서구적인 느낌? 그러니까 저는 항상 케이트 윈슬렛 보면은 두 배우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왜 다르게 느껴지지? 그러니까 강단이 있고 보호를 받는다기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려는 의지가 있는 아름다운 여자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 안 들으시겠죠, 고현정 씨? 자, 일단 우리가 왜 거기까지 갔죠? 왜 그랬냐, 얘가. 이 아이가 못생겼으니까. 미안하다, 기대 심리가 진짜. 없다.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이 캐릭터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네. 더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불행을 부정이라는 정신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물리치는. 내가 불행한 상황이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그런 걸 하는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건 마음이 지금 병든 상태의 소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볼 때 잘 몰라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보면서 알게 되죠. 네. 근데 이 영화나 이 소년의 마인드가 이 영화의 스타일하고 주인공 소년의 마음가짐이 비슷한데 영화가 소년한테 제일 쓰라린 역경이 닥칠 때마다 관객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는 것처럼 막 부산을 떠는 거예요. 영화가. 그러니까 소년도 그렇지만 영화 자체 스타일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의 경우에 보면은 엄마가 그 우울증 때문에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초반에 나오는데 그때 이 소년이 그걸 정신병원이라고 안 부르고 정비소라고 불러요. 왜냐면 어른들이 엄마가 브레이크다운이 왔다 니네 엄마가 신경쇠약을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잖아요. 고장났다고 그렇죠. 근데 자동차도 고장났을 때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이 정비소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막 그걸 막 동네 아줌마들 앞에서 우리 엄마 지금 크게. 예, 머리에 나사 쪼이고 있다고 막 이러고 장난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슬프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러면 빨리 이거를 받아들이고 네. 의사를 부르든가 경찰을 부르든가 해야 되는데 얘는 안 그러고 아버지를 그냥 앉혀두고 집안에 네. 의자에 앉혀두고 계속 혼자 청소하고 집안일하고 이러면서 파리채로 파리만 막 쫓는 거예요. 아빠 곁에 몰려드는. 부인하는 거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찰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애를 아버지한테서 떼놓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당연히. 네.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는 애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나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많은 아이들이 전 세계에 정말 상상도 못할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그거는 이제 굶주림일 수도 있고 이런 네. 식으로 정서적으로 방치될 수도 네. 있고 학대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프랜시라는 아이의 특징이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막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때도 결코 어깨를 이렇게 축 늘어뜨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계속 독백도 되게 많아요. 혼잣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계속 얘 좀 가만히 좀 있어봐라. 그냥 좀 울어라. 얘 잠 좀 자라. 막 보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애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씩씩하고 잔망스럽고 보면 좀 밉살 맞고 하는 네. 행동이 귀엽지도 않고 그런데 그 마음속은 막 완전히 막 분노와 슬픔과 그걸 못 견뎌서 파괴욕 막 이런 걸로 막 잔뜩 충혈이 돼 있는 거죠. 그냥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 어떤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걔 얘기를 온전하게 잘 들어주는 게 환상의 존재인 성모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처가 되게 깊은데 계속 마약이랑 진통제로 그렇죠. 그냥 누워서 쉬어서 아물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리고 얘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 영화가 결코 친절한 영화가 아니고 여러분이 보고 나서 싫어하실 거란 예감이 드는 게 보는 내내 불안해요. 그러니까 관객이 한 번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전혀 권해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을 다시. 오월호의 어린이날 전에 기분 좋은 금요일에 맞는 영화 준비해 주셨네요. 자, 다음 선곡도 어떻게 하나요? 보이 조지의 크라잉 게임. 예, 이거는 이 영화 감독이 닐 조단 감독인데요. 네. 아마 한국에 제일 먼저 이 감독의 이름을 알린 영화가 크라잉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영화도 참 밝죠. 자, 보이 조지의 The Crying Game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보이 조지 다른 노래 좀 밝은 노래 있잖아요. 예, 네. 그러죠 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더 크라잉 게임까지 들으면 네. 거의 약간 무슨 어둠의 제국 뭐라 해야 되나 그 게임 하면요. 네. 인간이랑 괴물이랑 싸우는 그런 게임이 많아요. 모르지만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왜 반지의 제왕 같은 데 보면 오크족들 있잖아요. 막 네. 이렇게 막 쇠방망이 들고 다니고 막 네.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예, 그래요. 저도 이게 아닌데 싶었어요. 쭉 듣다 보니까. 그러면 컬처 클럽인가요? 네. 네. 그래서 카마카멜레온 네. 할까요? 띄워드리겠습니다. 요거 유치하고 좋아요 노래. 자, 좋은데요? 네, 카르마 카멜리언, 네, 네. 컬처 클럽의, 야, 이거, 저희 누나가 갖고 있던 판을 제가 초등학교 때 들었는데, 네. 우리 김혜리 누나가 사셨다는 얘기를 해주시네요. 예, 제가 맨 처음에 산 LP 중에 한 장이에요. 예. 몇 살 때셨는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중학교 때 생긴 것 같은데요, 오디오가. 예. 그 전축. 예, 턴테이블이 네, 처음 생겨서 그렇죠. 너무 기뻐하면서 한 장씩 사모았던 네. 그런 앨범 중에 하나죠. 맞아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예. 어쩜 이렇게. 자, 영화로 들어가죠. 네, 뭐, 그래서 이 영화 스타일도 이 초년의 성격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까지 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생각나는 영화가 뭐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건데, 그러네요. 근데 방식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인생은 아름다워는 극 안에서 인물이 이제 코미디를 해서 뭔가를 가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이렇게 맑은 정신에서 네네. 의도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를 그런
현실, 그러니까 그렇죠, 아픈 현실부터 그렇죠.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병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생각나는 영화가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본 영화. 그래요? 예, 근데 이 영화는 상당히 재밌고 추천할 만한 영화 중에 하나인데. 정말로요? 네, 정말로요. 예, 근데 예. 이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랑 이 영화 비슷한 점은 이런 거죠. 너무 경험이 아프니까 코미디나 뮤지컬 같은 장르적 문법으로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선 차마 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독이. 그래서 마츠코의 일생은 제목도 그렇지만 한 여자가 굉장히 산전수전 다 겪고 험한 일대기를 겪는데 그걸 일대기를 돌아보면서 그거를 이제 그때 그거를 뮤지컬화 한다든가 장면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고 푸주간 소녀는 거기에 비해서 되게 미시적인 거죠. 딱 한 시기만 해서 애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주관적인 시점으로 보는 거고 마츠코의 일생은 약간 어떤 작가가 한 여자의 일생을 보면서 이렇게 희화화해서 뭔가 그 아픈 얘기들을 관객이 더 소화할 수 있게 당위정을 씌워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연출하는 드라마예요. 당위정. 예. 소화제 팔 때 나오던. 예. 그렇군요. 예. 하여튼 어린이날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어쨌건 영화적으로 되게 네. 재밌다는 말이 왜 재밌어요 문제가 아니라 막 흥미롭고 네. 매력이 있는 영화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영화제 상 탔다는 게 그 영화가 좋다는 보증은 전혀 아니지만 네. 이 영화 경우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아마 감독상을 탔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 기억에는. 네. 그리고 이 닐 조던 감독이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이 영화가 나오기 직전에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네네. 라든가 뭐 그런 주류적으로 좀 그러니까 마이클 콜린스 같은 영화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은 관습적인 문법으로 연출된 영화로 꽤 성공을 거뒀었어요.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너도 이제 우리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겠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시점에 이걸 찍었어요. 다시 한 대 때리듯이 맘 놓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하듯이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헉 했던 기억이 나요. 야, 그러면 매력 있네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닐 조던 감독의 푸주간 소년 네. 함께 했는데요. 누구 전화인가요? 이렇게 크게 울릴 수가 있나요? 저는 교회에서 종이 울리는 거. 어머, 죄송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11만 원 내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진동으로 늘 해놓다가 오늘 중요한 거였나요? 예. 아니에요. 예. 아쉽네요. 11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지금 정했어요. 게스트가 전화기 소리가 날 경우에 11만 원 내기. 자, 농담이고요. 자, 닐 조던 감독의 푸주간 소년 함께 했고요. 네, 보긴 쉽네요. 역시 기자님의 힘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처한 상황이 있는 거니까요. 네. 죄송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약간 진으로 된 원피스를 입고 오셨는데 네. 정말 영화와 그 의상과 어떤 오늘의 그 날 자체가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그냥 오랜만에 여장을 했어요. 아니, 예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주 영화는요? 다음 주는요, 오랜만에 시장님이 보신 영화 재밌게 얘기해 보려고. 뭔가요? 예, 밀레니엄의 해커, 예. 리스베트 살란데르 얘기를 하겠습니다. 맞다. 나 그거 봤구나. 네. 그 영화도 막 쓸데없이 불쾌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냥 책으로 보면 재밌다는데. 예, 최대한 재밌게 얘기해 보죠. 알겠습니다. 예. 예. 나 껴들 수 있는 게 있겠다. 네. 자, 그 마지막 선곡 왜 성시경의 여우야를 네. 지금 시니더 코너가 보이조지 다하겠네. 이 영화와 함께 미안해서 성시경의 여우야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미안해서?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늘 세 번째 곡은 최근에 많이 자주 듣는 곡 듣잖아요. 근데 저는 이 노래의 창법이 참 좋아요. 어디 이렇게 특히 요즘 햇빛 나고 이런 요즘 날씨에 그런 것도 좋아하세요? 햇빛 이런 것도? 근데 이렇게 가볍게 걸어가면서 저는 그 가벼운 걸음걸이 같은 창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성시경 씨 노래 중에 가장 이렇게 힘이 빠져서 이렇게 건드리는 창법이랄까?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예. 매력 있어요. 매력 있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걸어다니실 때 다른 장르의 음악을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성시경의 여우야를 들으면서 저는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